안녕하십니까. 저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어떠십니까?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한번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41%밖에 안 되고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49%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2년 전 대선 당시 득표율 41.08%에 거의 근접한 꼴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서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지지층으로 들어왔던 중도 그룹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결과라고 해석하고 치워버립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호남 지역을 빼고 이른바 문골 오소리라고 하는 그룹 일부를 빼고서는 모두가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건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호남 지역과 문골 오소리라고 하는 광적인 지지 세력 빼고는 모두 문재인에 대해서 노땡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41%라고 하는 수치를, 문재인 지지율 41%라고 하는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건 한국갤럽을 포함한 여론조사 기관은 이 나라에서는 사실상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42나 43%도 아니고 41%로 끊었을까요? 그리고 또 30%로 추락했다는 느낌도 안 주고 교묘하게 걸쳐있는 숫자인 41%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즉 표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지지율 관리, 지지율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사회 흐름으로 보아서 지지율이 40%대도 이미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서베이 기관에서 저번에 발표한 대로 문재인 지지율이 34.7%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걸 여론조사 공정에서 했던 서베이 결과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율은 34.7%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46.6%,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7%이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좁게 1.7%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지지율이 가장 공정하게 할 때 30%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표를 보셨고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갤럽의 수치인 41%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드디어 문재인 지지율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는 40%를 코앞에 뒀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은 40%로 봅니다. 거기에 갤럽 조사가 거의 근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왜 40%를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라고 하는 수치는 바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50% 그 이상 부정평가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40%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에서도 슬슬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 같이 묻어갈 경우 당의 이미지까지도 깎아먹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미친 또 한 번의 어떤 마지노선이 있을 때 그게 25%대라고 합니다. 이 이하가 떨어지면 사실상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로 내려가면 첫 번째는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고
당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고 야당의 저항이 본격화되는 국면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딱 그 국면입니다. 즉 지금은 시작이고 아마 올 여름까지 5, 6, 7, 8월 때까지 앞으로 4개월간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못한다고 봅니다. 바닥을 벌벌 기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30%로 추락하고 20%로 또 한 번 떨어지는 결과를 우리들이 볼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문재인은 드디어 벌벌 기는 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면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레임덕이 불가피해지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자리, 이 방송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벌써 당하고 민주당 애들과 청와대가 따라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감지하신 대로 민주당이 4.3 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우선 당대표 이해찬이가 당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민심이 돌아섰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청와대는 뒤로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볼 때는 매우 불쾌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온, 독주를 해온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제 인상 이런 기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만 흘러갈 건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체제로는 내년 총선도 어렵다면서 꼭 1년 남았는데 이해찬 한계론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요인이 얽혀가지고 굉장히 내부 폭발이 당청 갈등을 떠나가지고 좌빨 진영 내부에 갈등의 뚜껑이 열릴 것이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즉 당청 갈등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에 쪼개지는 상황도 저는 내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4월까지는 1년이 남았는데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펼쳐지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건 당대표가 누굴 내세우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민주당 이름만 걸면 바로 호남 지역을 빼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들어서 마치 쓰나미처럼 민주당을 뒤엎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1년간 민생이,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사기친 남북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총선의 경우 자유한국당 이름만 걸치고 나가도 말똥만 박아도 당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장 뭐가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간판으로 안 된다면 신당을 차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당장 제 얘기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딴에 100년 정당을 자임하면서 출범했던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삽시간에 쪼개졌는가를 오늘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4월 달 총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여 뒤에 총선에서 152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으로 우뚝 서면서 멋지게 출범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 152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일어섭니다. 그게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지지율이 뚝뚝
바닥을 헤매는 정권 말기 들어서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이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요란하게 벌어졌더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천정배가 타이타닉호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며 공적인 생존의 문제다. 라고 외치면서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천정배가 누굽니까? 열린우리당, 여루당의 원내대표 출신인데도 그렇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탈당을 감행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결국 노무현이 대선 말기 필패가 점점 더 불명해지자 노무현의 이 민주당에서 누구를 당 후보로 내세우느냐에 상관없이 필히 패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해지자 열린우리당은 끝내 소멸되는 길을 밟고야 말았습니다. 탈당파들은 온갖 명분은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합당하자 하는 그룹이 우르르 타진 집단 탈당을 하면서 과반수 우선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게 십몇 년 전 상황이 아니고 2019년 여름, 가을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재현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이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탈당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노무현이 이름이 있으면 불리하다면서 당에서 노무현을 등을 떠민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에게는 민주당을 탈당해 다오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 그걸 예견해야 된다. 타이밍은 올해 여름, 가을이 되면 그 문제로 여의도가 시끌시끌할 것이고 그때 문재인은 거의 죽은 강아지 취급을 받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 추진의 동력? 그런 건 약에 쓰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미 그때 되면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권력도 국정 능력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광야에 홀로선 바보 문재인만 남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좌파, 좌빨, 쟤네들도 결국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드러나면서 본능대로 마구마구 각자 도생에 충실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또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개봉 박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마지노선인 40% 유지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청 갈등은 물론이고 당내 갈등 그리고 당이 쪼개지는 것도 우리는 내다봐야 됩니다. 여러 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사실 이해찬과 문재인을 이어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같은 노무현 밑에서 각각 총리와 수석을 지냈다는 것 말고는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멘탈 자체가 다릅니다. 당장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고 이해찬이가 당대표로 있으니까 동고 아닌 동고를 하고 있지만 이해찬이 속으로는 내가 70년대부터 학생운동권의 본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당신들은 한참 나중에 데뷔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안이꼬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불쏘시개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청 갈등, 당내 갈등으로 연결될지는 쉽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한가한 정치 지형지물이 어떻게 바뀔까를 내다보자는 게임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끝났고 그게 트럼프, 김정은 사이의 베트남 담판이 깨지면서 본격화됐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인 레임덕화하고 달리 국가 권력의 총체적인 실종에 가까운 현상이고
아주 고약한 국면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문재인이나 민주당의 권력 효율성 차원의 문제, 레임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좌파 운동권 30년 독재의 실패로 이걸 규정을 하면서 이참에 운동권 시대와의 완벽한 단절, 종식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승리가 의미 있습니다. 쟤네들이 단순히 내부 모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좌파 운동권 30년 독재의 몰락, 운동권 시대의 종언으로 적극적으로 의미 규정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민주당이 쪼개지고 문재인이 레임덕에 허덕이면서 당에서 쫓겨나갈 때 바로 우리는 운동권 시대의 완전 종식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정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다음번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비상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게 휘청거리는 악마적인 체계인 김정은의 몰락에 효율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 강론은 다음번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 보선에서 민주당 애들이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패배를 했고 동시에 공교롭게도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그 이후 좌파 대몰락의 뚜껑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하는 걸 내다 보았습니다. 그거를 운동권 시대의 완전 종식으로 잡고 마지막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명운과 관련돼 가지고 앞날 개척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벌어질까 하는 문제는 다음번에 진지하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